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을 포함한 서방 세계와 러시아가 냉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수감자를 교환한 것은 딱딱한 뉴스로 들리지만 상당히 인간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비행장에서 이들을 맞이했다는 것은 대선과 연관이 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시몬 바일즈가 미국인으로서는 2번 종합 금메달을 딴 최초의 선수가 된 뒤에 한 말, I love my black job. 이 말도 인간적이고 인종적이고 정치적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흑인 언론인 협회에서 한 이민자가 흑인 잡을 빼앗아간다는 말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정치 생명을 놓고 싸우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칼럼 제목입니다. 지난 2주일 동안 트럼프는 해리스를 잡지 못했는데 앞으로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실마리도 보여주는 공화당 칼럼니스트의 생각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7월에 트럼프 후보가 암살 미수 이후에 모은 기금보다 훨씬 많은 기금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하원 의원이었던 미네소타주 팀 월즈 주지사를 밀고 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특이한 이력을 가졌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하는 민주당 주지사협회 회장입니다. 7월에 새로운 일자리는 예상보다 적은 11만 4천 개가 만들어졌고 실업률은 크게 올라갔습니다. 연준이 이자율만이 아니라 노동시장 둔화도 걱정하게 됐습니다. 일자리 보고서와 수익률 발표에 따라 다우지수는 크게 내려가고 나스닥은 조정 중이며 어제 엔비디아는 6% 하락에 이어 오늘도 마이너스입니다. 이자율 인하가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자율은 이미 내려갔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미국 텔레비전 화면에 쭉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의 미국은 두 가지 이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맨 앞부분에요. 국가가 하는 일과 개인이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가치가 있다고도 하고 역사책에 남을 만한 최고의 성과. 국가가 하는 일은 개인이 도울 수 없고 국가 전담반이 하죠. 그걸 이제 외교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개인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의 기관 시설 같은 것이 돼야지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올림픽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국가가 배경이 돼서 하는 일, 저는 국가가 하는 외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냉전 이후에 미국과 서방 세계가 러시아와 함께 가장 많은 수감자를 교환했다. 이건 정말 그 세계적인 뉴스잖아요. 많은 나라 7개국이 여기에 얽혀 있고 또 가장 복잡하기도 하고 못다한 말이 굉장히 많은 뒤에서 하는 일이 많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외교적인 승리라고도 얘기하고 외교적인 위협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케이블 뉴스에서는 어제부터 트럼프와 해리스가 공항에 가기 전 앤드류 공항의 공군기지에 도착하는 비행기에서 내려오는 미국 사람들을 맞이하기 전부터 벌써 백악관에서 오늘의 미국 진행될 때였죠. 그랬던가요? 끝나고 나서였나요? 하루 종일 뉴스와 함께 하니까 제가 시차를 잘 기억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도 발표를 하고 가족들과 같이 미리 비행기 타기 전에 터키에서부터 또 중요한 게 터키가 이런 일들을 요즘 많이 합니다. 터키에서부터 엄마와 통화하고 이쪽에 엄마, 이쪽에 딸, 이쪽에 엄마, 이쪽에 아들 이런 식으로 통화하면 그 아이들은 또 그 엄마하고 전화 통화를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데 통화하면서도 그 10대들의 머리카락 만지는 습관이라든가 이런 일상 같은 것들이 고차원 방식의 외교의 성과에서도 다 보여지는 아주 굉장히 복잡한 것이었는데 오늘 미국의 모든 신문의 탑 뉴스가 이 내용입니다. 두 가지예요. 올림픽 가운데서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미국인 체조에서 정말 따라갈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시몬 바일즈 그리고 그가 한 말과 바로 이 finally free가 됐다. USA Today가 finally free가 된 4명의 미국인들을 쫙 그 얘기를 하면서
아주 마지막으로 자유로워졌다 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엄마를 만나기 전에 그 수감돼 있다 풀려난 한 어린 딸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사진이 아주 그 크게 나왔는데요. 에반 게르슈코비치는 너무 잘 알려진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고, 그리고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진이 바로 그 사진입니다. 이 게르슈코비치가, 여러분들도 오늘 뭐 한국에서건 미국에서건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어떤 여성을 번쩍 들어앉죠. 보통 와이프라고 생각하죠. 그런 때. 근데 아닙니다. 와이프가 아니라 처음에 이제 엄마하고 엄마 하다가 아들아 마이 선 하다가 엄마를 그냥 아들이 너무 반가우니까 번쩍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와이프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수감자였다가 함께 풀려난 그 남자의 와이프입니다. 이렇게 저는 그 사진이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고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는 냉전 이후에 처음으로 러시아가 미국 사람을 스파이 혐의로 16년까지 구형을 한 미국 기자를, 그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조건을 붙였대요. 물론 이제 사면을 해주세요 하는 편지도 이 그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썼는데, 첫 번째 조건이 내가 취재했었던 그 내용, 러시아가 나를 스파이라고 했었던 그 취재 일지를 나는 다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사면 요청을 하는 편지를 쓰라고 하니까 쓰긴 했는데, 그 사면 요청하는 편지에 저랑 인터뷰하시겠어요?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그리고는 이제 해병대원 폴 웰런, 이 사람은 국적이 많습니다. 미국, 영국, 아이리쉬,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데 2018년도에 체포됐는데 스파이 혐의로요. 16년 징역형을 받고 꽤 오래 복역을 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은 왜 미국의 그 농구 선수가 그 베이프 기구를 가지고 가다가 잡혔을 때 뭐 꽤 감옥살이를 하다가 풀려났잖아요. 그때 함께 풀려날까 했는데 풀려나지 않아서 굉장히 그 주목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농구 선수가 이 사람을 이제 석방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러시아계의 미국인인 저널리스트입니다. 알수 쿠르마세바. 딸을 안고 있는 뭐 이 딸, 그 바이든 대통령과 같이 사진 찍은 그런 그 딸이에요. 미국이 지원하는 그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프리 에이시아도 있잖아요. 거기서 일을 했었고, 또 다른 사람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러시아의 야당 정치인은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사. 이렇게 네 사람이 이제 온 겁니다. 그리고 왜 알렉세이 나발리, 푸틴에 그렇게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숨진, 그 당시에 알렉세이 나발리가 숨졌을 때 미국이 알렉세이 나발리를 석방시키려고 했는데 그런 그 찰나에 숨졌다 하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이었고, 그리고 나발리는 숨졌지만 그 고인이 된 나발리와 함께 일했었던 그의 동료들도 이제 뭐 좀 이렇게 풀려났고요. 미국 사람만 풀려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러시아도 승리죠. 이건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승리지만, 러시아는 스파이, 뭐 잠복 요원, 암살자, 이런 사람들을 8명을 이제 데려가면서 나머지 16명은 이제 미국 사람, 또 독일 사람, 이런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요, 아주 힘들게 협상한 거래다. 당연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인 승리죠.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인 승리지만 해리스에게 이게 그대로 물려가는 것이고, 외교적인 승리라는 게 그 역사적으로 계속 남으려면 후임 대통령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어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가 같이 동지가 돼서 이제 공항에 나갔던 겁니다. 외교와 경제에서는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잘한 게 많은데 그냥 본인이 그 설득력도 없고 국민에게,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가려진 부분들이 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요, 반체제 인사부터 평범한 미국인까지 결국은 집으로 돌아왔다. 뭐 저널리스트부터 쭉, 그래서 완전히 그 일면이 전부 뭐 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동시에 가는 게 이 올림픽에서의 미국의 여자 체조 선수들 금메달 받고 개인도 받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인질 외교가 사실 지금 공화당 측에서는 이게
뭐 러시아의 승리지 무슨 미국의 승리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가 왜냐하면은 러시아 푸틴이 가장 원했었던 바딤 클라시코프라는 사람을 돌려줬기 때문에 그럽니다. 체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암살자였는데 푸틴이 원하는 사람을 돌려줬다. 이 부분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 미국과 동맹국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수합했다. 이 이제 수감자를 교환한 아주 똑같습니다. 해서 이제 요즘에는 터키가 이러한 그 중재자 역할을 많이 하죠. 어떤 때는 터키는 러시아와 무척 친합니다. 그러다가도 미국이 꼭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해줍니다. 그쪽 공항에서 이 네 분이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기지로 와서 지금은 아마 텍사스 쪽으로 갔을 거예요. 군기지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뭐 건강 점검도 받고 해야지 되기 때문에요.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그 자리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의 대통령이 외교의 파워를 아는 사람이다. 또 외교의 강함도 아는 사람이고 동맹의 강함을 아는 사람이다 하고 대통령을 굉장히 이제 치켜 세웠습니다. 그 이전에 카멜라 해리스는 낮에 텍사스 그 휴스턴 가는 그런 그 비행기에서도 딱 그 비행기 타기 전에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전 같으면 이렇게 부통령까지 나서서 두 번이나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통령이 지금은 민주당의 대통령의 후보이고 또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도 본인의 레가시가 잘 이렇게 지켜지고 제대로 표현이 되려면 본인의 후계자가 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함께 나온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쫙 보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뭐 엄마, 아빠, 누구 친척들과 미국으로 오기 전에 얘기 좀 하세요 했을 때 어떤 가정은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얌전하게 기도하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또 아이가 어릴 때는 그냥 마냥 좋아라 하는 평소 그대로의 모습도 보여주고 아무튼 제가 으뜸으로 봤었던 사진은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엄마를 쩍 안고 옆에서 다른 같이 수감됐던 사람의 와이프가 너무 좋다고 막 손을 이렇게 왜 있죠? 왜 여성들의 가장 그 아름다움 나이는 들었는데 순진하게 천진한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표정이 있죠.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쪽에서는 아니 이거 푸틴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고 푸틴이 이렇게 여기에서 서로 합의를 해준 것은 트럼프를 무서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를 무서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본인들이 원하는 협상을 할 수 없으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협상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JD 벤스 부통령이라든가 부통령 후보라든가 부통령 후보가 될 뻔했던 이제 노스다코타의 주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푸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뭐 생각은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 쪽에서 나온 발언은 그런 부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사람들 다 금방 데리고 올 수 있어. 하루 만에 데리고 올 수 있어. 이렇게 그동안 말을 해왔었던 사람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의 모든 신문에 이 이슈와 함께 탑뉴스는 특히 시몬 바일즈 여자 선수가 체조 선수가 27살이나 됐는데 나이 많은 편이죠. 그것도 연속 개인 그 금메달을 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최다 금메달 9개예요. 최다입니다. 메달이 최다 9개고 6개가 금메달이고 이번에 파리에서 2개를 받았는데 올림픽 역사상 개인 종합 금메달 2번 딴 3번째 여자 선수고 미국 선수로는 처음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2번은 구소련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1960년대 이후에 또 처음이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유일한 미국 체조 선수 개인 종합 금메달 2번 딴 그리고 1952년 이후에 가장 나이가 많은 여자 올림픽 체조 챔피언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종 이전에 쉽지 않았어요, 이번에. 왜냐하면 그 브라질의 선수 레베카 안드라데 그 은메달 딴 이 선수도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었고 그리고 미국의 수닐리 를 뭐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동메달 땄습니다. 브라질 선수도 제쳤어야지 됐고 후배인 이 수닐리 동메달 선수도 제쳤어야지 되는데
지금 그 시몬 바일즈가 하는 얘기가 레베카 안드레아가 세계 랭킹 2위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너무 이렇게 나에게 근접하게 경기를 할 때 따라와 본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도 내 안에 최고의 것을 끌어냈어야지 됐다. 그런데 내가 도쿄올림픽에서는 정신력이 약했었지만 이 내 안에 최고의 것을 끌어내면은 모든 게 잘 될 것이라고 믿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리하여 27살의 체조 선수가 4년 만이 아니라 도쿄에서 기권했으니까요. 8년 만에 이렇게 다시 금메달을 받은 겁니다. 도쿄올림픽에서 기권하고 3년 뒤에 이 기권한 이 문제도 어제부터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JD 벤스가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팍스에 나와서 아니 왜 이 시몬 바일즈를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을 하지? 이긴 사람이 아니고 루저인데 졌는데 기권했는데 왜 그러느냐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또 이제 민주당의 전국위원회의 대변인인 에이다 로스가 아니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부통령 후보가 정말 실수투성이의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말도 했더구먼요. 말하자면 이런 식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장 약한 순간에 그렇게 콕콕 찌르는 건 아니다. 그 당시에 그 어린 시몬 바일즈에 대해서 박스에 나와서 JD 벤스라는 좀 어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 바일즈가 당시에 그건 이제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그래도 국가대표로 갔는데 그렇게 정신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기권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운동선수들의 이제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또 생각도 하게 됐고 많은 개선책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의견은 반반이었습니다. 시몬 바일즈가 이제 도쿄올림픽에서는 몸을 이렇게 조정할 때 기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기권을 했는데 너무너무 강한 그 압박감을 느꼈다는 거죠. 도쿄올림픽에 가기 전부터. 그래서 그게 이제 정신에 영향을 미쳤고 그 뒤에 이제 2년 동안은 완전히 이제 휴식을 취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도쿄에 가기 전에 체조를 하는 사람이니까 몸을 다칠까봐 너무너무 신경을 써서 몸에만 신체만 신경을 써서 정신 건강도 신경을 썼지만 소홀했었다. 이게 어제 바일즈가 다시 금메달을 받고 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상을 당했는데 그것은 신체의 부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상이었고 그 당시에는 난 다시는 체조를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몇 년 지나면서 그걸 극복을 해서 지금은 세계 랭킹 2위가 아무리 나를 따라와도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끌어내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결국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이 천하무적이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보였고 이 최고도 최고인데 견줄 수 없을 정도의 최고라면서요. 체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튼 몇 년 뒤에도 지금 모든 신문이 다 이 내용을 싣고 있는데 스포츠 전문 기자가요. 몇 년 뒤에도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의 이 시몬 바일즈의 그 체조하는 모습은 시몬 바일즈의 추종자인 다른 선수들이 계속 이제 돌려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역대 최고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은 전부 뒷전에 앉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은메달을 받은 그 안드레아 브라질의 역사상 막 최고의 선수죠. 이 선수도 시몬이 최고죠. 저는요 시몬과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조차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경쟁을 하면서 나도 내 안에 최고의 것을 끌어내는 그 기술을 발휘를 해야지 되잖아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그래서 아주 멋진 경기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경기를 해서 아마 백인 선수가 이렇게 체조에서 했다면은 이런 말들이 없었을 겁니다. 누구나 다 그걸 막 환영하고 축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유명한 무슨 필라델피아 태생의 어떤 뮤지션이 얘기를 하는 게 트윗에 딱 이렇게 썼어요. 시몬 바일즈가 being the God, G-O-A-T 이게 이제 greatest of all time의 그 약자로 해서 G-O-A-T로 한 건데 그래 역대 최고의 선수야. 체조에서 in her black job. 블랙이잖아요. 이건 칭찬하는 듯 하면서 엄청 인종차별적인 말인 거죠. 흑인들, 그러니까 체조, 백인은 너무 크고 물론 러시아 사람들 하긴 하지만 그런데
체조에도 적합하게 타고난 흑인의 몸, 그 몸 자체 때문에 이 사람이 이긴 것이지 운동신경도 좋고 하는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시몬 바일즈가 I love my black job. I love my black job.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뮤지션이나 또 이걸 많은 사람들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하는 말로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은 에이시안 아메리칸보다 훨씬 많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종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그 이유와 증거와 이런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I love my black job. 왜냐하면 이틀 전에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언론인 협회에서 얘기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했었잖아요. 이게 이민자들이 오면은 블랙 잡을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어보는 그 저널리스트가 블랙 잡이 뭔데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블랙 잡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머리 안 쓰고 그냥 몸으로 쓱쓱 하는 그런 잡을 얘기를 하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무시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시몬 바일즈가 그 양쪽 사람들에게 다 그러니까 블랙 잡을 빼앗아 간다 해서 이 저널리스트가 물어봐서 그게 뭔데요?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니까 끝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I love my black job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는 뷰티도 파워라고 하고 생각하고 뭐 바디도 파워고 그 사람의 생각이나 마인드도 또 마음 씀씀이도 다 파워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킴 노박과 같은 배우를 보면은 금발에 화려하게 눈부시게 아름답다고 하고 잉글리드 버그만도 너무너무 우아하게 아름답다고 하고 소피아 로렌 야성미는 따라갈 수가 없어? 브리짓 바르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그 강인한 몸에 대해서는 이용만 하고 체조에서나 아니면 일반 스포츠에서나 그것은 뷰티 이즈 파워로 치지 않고 블랙잡 이렇게 비난을 하는지 그건 참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리하여 바일즈는 올림픽에서 뭐 벨트 그리고 밸런스 빔 이 평균대인가요? 그런 지금 몇 개의 이제 더 남아 있습니다. 개인 얼만큼이나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런 일로 올림픽이나 아니면 인질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나 전부 또 미국 대통령 선거와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 많았는데 줄였어요. 그 brown is beautiful too죠. orange is beautiful too고 다 이렇게 보면은 다 보면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인종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을 해서 누구를 골려 먹는 건 인간입니다. Brown is beautiful. 잠시 뒤에 오늘 제가 아주 재미있게 읽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 소개해 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께서 이제 저에게 항의를 해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좀 짚고 가겠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어제 흑인 그 저널리스트 협회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항의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방송 도중에 1시간이나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저널리스트 간의 인터뷰가 연기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 기자가 늦게 와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기자들이 왜 늦게 가겠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리고는 나중에 또 어떤 분은 그 기술적인 문제로 그랬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슈가 막 되니까 이제 가짜들이 막 또 이제 판을 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원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흑인 저널리스트 협회의 회장이 켄 레몬 회장이 오늘 그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늦어졌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터뷰는 하는데 인터뷰하는 도중에 팩트 체크를 하지를 않기를 원했답니다. 거짓말하기로 작정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널리스트들인데 그것을 용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뭐 적절하게 그런데 또
이 저널리스트 이벤트에서도 전 대통령을 딱 어차피 논란이 많았는데도 초대를 했으니까 무대에 올려야지 되고 해서 이제 서로 그래도 우리는 그건 안 돼, 그거는 안 돼 하고 있는 상황에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약간 있었답니다. 왜 현장에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금방 해결된 그런 문제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1시간 동안이나 이제 무대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몇천 명이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고 해서 할 수 없이 켄 레몬이 트럼프가 못 나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무대에 올라가려고 했답니다. 그때에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이제 트럼프와는 취소다. 팩트 체크를 안 한다고 해서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라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인터뷰가 끝난 뒤에 오디오 문제로 그렇게 뭐 연기가 됐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그랬잖아요. 굉장히 루드하고 네스티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본인은 여기다 팩트 체크하지 말아라. 인터뷰하는 동안에 저널리스트 협회는 팩트 체크를 해야지 된다. 방송이니까 더군다나 더. 그렇게 해서 이 ABC의 저널리스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슨 불법 체류자들이 블랙잡을 다 뺏어간다 하면은 팩트 체크를 막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거 사실 아닌데요. 사실은 이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루드하다고 하고 네스티하다고 하고 해서 원래 1시간으로 예정됐었던 것을 한 40분 정도만 하고 트럼프 팀에서 끝내라고 하니까 끝냈었던 이게 팩트입니다. 자, 이게 팩트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왜 그러면 이 블랙 이슈를 카멜라 해리스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카멜라 해리스가 계속 인도계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런 방송이나 그런 유튜브를 보셔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카멜라 해리스는 예전부터 엄마 인도계, 아빠 흑인 해서 나는 그냥 아메리칸이다. 저스트 아메리칸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한다는 뜻에서. 그리고 트럼프도 알면서 뭐 기금을 얼마나 많이 지원을 했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왜 그러면 구태여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카멜라 해리스를 내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해리스가 흑인이라는 것은 내가 몇 년 전에 알았어. 몇 년 전부터 해리스가 흑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서 그것으로 사다리를 타고 뭔가를 잡으려고 했었을 그때부터 알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랬는가? 카멜라 해리스가 흑인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흑인이라고 흑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디 가서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상대가 싸우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아유 무식하긴 이렇게 여러분들 평가받으신다니까요. 제가 팁 드린 거예요. 저 미워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미워하시는 건 자유인데 저는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팁 드린 거예요. 왜 그러는가? 다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건데 보통 그냥 평균 정도의 상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냥 주의를 산만하게 하려고 진지한 이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지금 이슈를 본인 쪽으로 끌어오고 싶은데 전부 해리스 쪽으로 가 있으니까 트럼프 얘기를 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매 특허입니다.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거나 아니면 또 해리스가 부통령 되려고 할 때는 역시 뭐 비슷한 문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도 뭐 강간범이 막 다 온다고 하더니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얘기가 더 강해져야지 사람들에게 엔터테이닝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강간범은 물론이고 정신병자에서 사람들을 다 감옥에서 다 미국으로 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미국 아래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아무튼 그 이슈는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본인 지지자들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가 보죠. 주의를 산만하게 돌려보려고 시선을 끌어보려고 그런 면에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뭐 이 돈 문제는 지금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중요하기도 하고 해리스가 7월 달에 3억 1천만 달러를 모금을 했고 근데 7월 달이라고 해봐야 7월 21일에 바이든이 사퇴를 했으니까 바이든이 그 전에 모아둔 것까지도 포함된 겁니다. 그 모아둔 것보다 더 많이 모으긴 했죠. 이 해리스가 뭐 한 2억 달러 정도를 모았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이게 트럼프보다 2배 이상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94%가 200달러 미만을 낸 그러니까 풀뿌리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200만 명이 넘는 기부자. 기부를 한 그 기간에 기부를 한 3분의 2가 처음으로 기부를 해본 사람. G세대 젊은 세대 기부자가 10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도
7월 달에 약 1억 3,900만 달러 정도를 모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암살 시도 이후에 1억 2천만 달러, 1억 1,200만 달러인가요? 그 정도를 모았잖아요. 아주 금방. 그런데 해리스도 그렇게 금방 2억 달러를 모았으니까 이것도 해리스가 훨씬 많이 모은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전부 각자의 캠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한 것은 이달 말에 이제 캠페인 보고서가 숫자로 페이퍼로 확인이 돼야지 정확한 건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었었던 칼럼을 하나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패기 누난이라는 공화당 칼럼니스트입니다. 트럼프 정치 생명의 싸움, 해리스 등 뒤로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가고 있고 지난 2주일 동안 해리스가 분명히 강했다. 이런 지적을 하면서 쓴 칼럼니스트의 글입니다. 올해는 처음 있는 일이 많다. 이 선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1968년 비슷해, 72년 비슷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칼럼니스트 레이건의 스크린 라이터였던 스피치 라이터였던 이 사람이 볼 때는 그것과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훨씬 더 돌풍적이라는 얘기예요. 돌풍이 태풍이 될지 허리케인이 될지 누구한테로 될지 아직 모릅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토론하고 사퇴하고 뭐 암살 시도가 있었고 계속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해리스가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는 2주일 이 사이에 해리스를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강타라도 했어야지 되는데 이미 한 번의 시점은 놓친 거로 보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해리스는 애틀란타에서 조지아에 가서 아주 캠페인 잘했고 트럼프는 흑인 언론인 협회에서 인종카드 내밀었지만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부분적인 성공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본인의 지지 기반. 근데 이건 지금 본인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니까 해리스건 트럼프건. 첫 질문에 당황을 한 거죠. 본인이 팩트체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끝내 동의해 주지 않았고 그리고는 이제 ABC의 저널리스트가 딱 아주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맞바람을 쳐보다가 더 날카로워졌는데 이 패기 누난이라는 칼럼니스트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을 것이다. 전과는 달라졌다. 왜냐하면 상대 후보가 달라졌기 때문에. 바이든은 나오지 않는 사람, 선거 유세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해리스는 그냥 팍팍 받아치는 사람이잖아요. 트럼프 캠프가 해리스에게 얼마나 놀랐나? 그런데 이 칼럼니스트가 볼 때는 왜 놀랐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바이든이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시간 문제이지 사퇴할 것이라는 것을. How many times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기부자들 떨어져 나가고 돈 떨어지면 사퇴를 할 수밖에 없다. 막 그랬던 때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장 유력한 대체자는 카멜라 해리스라는 거. 왜 생각을 못했지? 너무 충격받은 것처럼 2주일 동안 시간 낭비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몰랐으니까 그 바로 직전에 전당대회를 바이든 공격하는데 시간을 다 써버린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리버럴이다. 너무 급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한인분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 패기 누난이라는 공화당 칼럼니스트가 볼 때 그거 너무 지루하다. 너무 올드하고 너무 근육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능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말초적이고 그 근육적인 그런 그 반응일 뿐이지 지금 뭐 1990년대도 아닌데 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주장을 가지고 해야지 예전에 그걸 가지고 하면 되는가? 그럼 지금부터 트럼프가 바꿀 수 있는가? 기여를 확 바꿀 수 있는가? 그런데 트럼프는 유난히 뭐 겉에 정력적으로 보이지만 옛스럽잖아요. 화석 연료를 막 고집을 해야지 된다고 하고 하는 1950년대부터 70년대 이 에드 설리번 쇼를 보고 자란 사람일 거다. 분명히 뭐 일요일 밤 9시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막 사람들이 나와서 뭐 쇼도 하고 뭐 누가 뭐 예를 들어 내 와이프 안 잡아가나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이런 그런 그 감성. 미국은 이제 그 당시가 그런 감성이었던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얘기 농담으로들 많이 합니다만은 내 남편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무튼 그 타이밍에 머물러 있는데 그 정도 감성인데 본인보다 훨씬 젊은 해리스를 상대로 변할 수 있을까? 트럼프는 그래서 배가 가라앉는다. 뭐 상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전기자동차, 모토 이런 거 싫어하니까 그런 전기 모토로 돌아가는 그 보트 가라앉고 이럴 때 나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지 되는가? 뭐 한니발 해커를 저녁에 초대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일반 사람들은 저 지금 무슨 소리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정말 나이가 많이 드신 트럼프처럼 에드 설리반 쇼를 보고 지낸 사람들이니까 그 팀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 다른 팀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해리스에게 플러스가 되는 몇 가지 요소를 지적을 하네요. 우선 새롭다는 거. 올드 바이든과 올드 트럼프에서 벗어나서 활력도 있고 전투력이 있고 주류 언론도 지금은 해리스 편입니다. 정책에 있어서는 또 해리스가 뻔뻔할 정도로 대담하다고 표현을 하네요. 전에는 제가 이 이슈를 지지했지만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국경 보안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하면서 트럼프가 공격할 거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도 이 해리스가 온건하게 나가는 것을 내버려 둘 거다. 또 하나 좋은 점은 해리스가 타고난 연기자라는 겁니다. 해리스2, 트럼프만 퍼포머가 아니라 해리스가 통치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캠페인은 잘한다는 거죠. 경쟁도 잘한다는 겁니다. 전략이나 정책에 능숙하진 않지만 퍼포밍, 쾌활하게 말하는 걸 잘하고 또 장점이 아름답다는 것, beautiful. 사진 보면 나쁜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웜하고 막 웃고 하는 이게 따뜻한 빛을 발휘하는데 어떤 사람들 그게 뭐가 중요해? 컨텐츠가 중요하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치인들도 다 아니까 프로페셔널 정치인들이 남자들이 다 보톡스 맞고 필러 넣고 필러 넣는 건가요? 맞는 건가요? 아무튼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뷰티풀 파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물결 11월 달이면 더 할 것이다. 이게 버락 오바마 거기에 다가가면서 의도적으로 열정과 에너지를 엄청 뿜어낼 거다. 그 카멜라를 더한 카멜라로 다듬어 줄 거고 그리고 민주당의 유권자들이 바이든을 오래 견뎠고 버텼고 해리스를 향해서 뭉치고 있다. 그럼 해리스가 다 좋으냐? 도전적인 것이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를 보면 트럼프스러워 분명하다는 거예요. 해리스를 보면 이게 해리스야 저게 해리스야 좀 이렇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인터뷰를 견딜 수 있을까? 준비된 거. 퍼포밍은 잘하는데 좀 라이브에 약하다 이런 거죠. 그리고 해리스가 진지한가? 민주당에서 오바마 하면 정말로 슈퍼 진지, 힐러리 클린턴도 슈퍼 진지. 해리스에게 핵무기 통제권을 맡겨? 그렇게 진지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맨 마지막 문장이 이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진지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2번이나 파퓰러 보트에서 일반인들에게 졌다는 거죠. 시골의 그 선거인단에 의해서 나이든 층, 공화당 층 이런 표를 받아서 된 것이지 파퓰러 보트에서는 졌다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었을 때도 핵 단추 폭발 없었다. 이게 패기 누난의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해리스에게 상당히 좋은 대선 판도라는 거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경제 뉴스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계가 조금 이제 실업률 같은 것이 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내용들이 좀 잡히고 있는데요. 7월 달에 일자리가 11만 4천 개 늘어났습니다. 원래 예상은 18만 5천 개였는데 11만 4천 개니까 굉장히 예상보다 내려간 거죠. 당연히 이제 실업률이 크게 올라가서 지금 4.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계속 실업률이 6월 달에도 올라갔었고 4.1% 올라갔었을 때 여러분들께 2021년 이후에 가장 실업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또 6월 달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도 원래에 발표됐던 것보다 하향으로 17만 9천 개로 수정이 됐거든요. 5월 달에도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그래도 이제 한여름 되기 전이었었으니까 가장 큰 일자리는 좀 의료 그리고 건설 이런 분야였습니다. 제일 많이 일자리 잃어버린 거 오늘 막 주식시장 지난주 이번 주 정신없이 내려가잖아요. 기술 분야도 일자리 자체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시간당 임금은 12개월 동안 0.2% 아니 한 달 전에 비해서 0.2% 1년 전에 비해서 3.6% 증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항상 이자율과 연관을 시키는데 이미 제롬 파웰 의장이 엊그제 다음 달에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암시는 줬고
그런 암시는 주면서 이제는 이자율만이 유일한 관심사가 아니라 노동시장이 너무 많이 이제 슬로우해지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일자리가 부족해져서 일을 못하면 돈을 덜 쓰잖아요. 이것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네 하고 걱정을 해야지 되는 그런 시간이 왔다는 거고요. 저축률도 많이 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제 파웰 의장이 대응할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9월 달에 금리를 만약에 인하한다면 이거 뭐 경제라든가 또 침체된 주택 시장에 대해서는 좀 압박이 완화되겠죠. 주택 시장이 또 워낙 덩치가 큰 그런 곳이고 또 뭐 가구도 있죠, 뭐도 있죠, 뭐 커튼도 있죠. 들여와야지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자율 뭐 9월 달에 내리는 거 민주당 바라고 공화당 바라지 않는 것. 근데 이자율은 이미 내려갔다 하는 보도도 나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어제 이제 10년 만기 국채 그 수익률이 4% 미만으로 뭐 이 정도면 폭락이거든요. 지난주에 0.25포인트 이상 내려갔고 5월 말에 대비하면은 0.6% 이상 내려갔습니다. 이 국채 금리가 시장 금리의 이제 기준이 되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2년 만기보다는 높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장기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이자율 많이 줘야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4% 미만으로 폭락했기 때문에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장기 금리가 주택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자율 결정할 때 그래서 이미 이자율은 내려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오늘 어마어마하게 내려갑니다. 다우지수가 특히 뭐 한 7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 정도까지 그 사이에 내려가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주가가 다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마존도 그렇고 9%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하락했던데요. 애플은 사실은 3분기 실적 예상보다 좀 뛰어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이 안 되니까 애플도 안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어제 6% 하락하고 오늘도 지금 엔비디아 많이 하락 중이거든요. 이건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뭐 걱정도 하기도 하고 노동시장이 이렇게 안 좋아 하는 그런 걱정들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이후에 가장 큰 손실을 본 주식들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테필라 이런데 뭐 그리고 미국이 내려가면 당연한 것 아닌가요? 유럽과 아시아, 일본 뭐 니케이도요. 밤새 5.8%가 하락했다는 거. 전 세계에 지금 미국 주식시장 이제 그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율 내리는 것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을 하지 저 사람을 했을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잖아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이 더 채워줄까 저 사람이 더 채워줄까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을 텐데 지금 미국에서 오늘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주말 사이에라도 어쩌면 이제 민주당에서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지도 모르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아주 깊이는 안 들어갔습니다.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한 분은 오늘 소개를 해드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하원 의원 출신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거든요. 근데 이분은 12년 동안 하원 의원이었고 특히 재향군인위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하원 의원 가운데서 제일 뭐 높은 직책의 군인 뭐였었죠? 제가 군인 계급을 잘 모르는데 아무튼 높은 계급이었었다고 하거든요. 국방부에서도 엄청 좋아하고요. 그런데 이제 해리스의 경우는 앞에 그 월스트리트저널에 패기 누난이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진지한가 이 점을 이제 채워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해본 사람. 주지사니까 통치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애리조나주의 연방 상원의원보다는 훨씬 낮고 60세입니다. 진보적이에요. 저는 근데 이게 하나 진보인데 이거 택할까 모르겠는데 중서부의 블루칼라 백인 워킹 클래스에 굉장히 어필하는데 이분이 뭐 많은 사람들처럼 너무 막 유명한 뭐 집안의 사람도 아니고 뭐 아주 유명한 대학교를 나오고 이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처음에 그냥 그럭저럭 지내다가 농업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다가 사우스다코타의 어떤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교육하다가 석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하이스쿨에서 선생님이 되다가 존 케리 대선 캠페인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치인이 된 거거든요. 몇 안 되는 시골 지역의 민주당 그 하원 의원이고
코비드 19. 근데 이제 이분도 약점이 있어요. 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했었을 때 미니애폴리스에서 약탈 같은 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해리스 캠프에서 weird, 이상하지 않아?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그런 것도 바로 이분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팀 월즈를 주목해 볼 만한 사람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얘기를 깜빡 잊고 안 드렸네요. 제가 어제 목요일 미국 날짜로는 이미 그 한 주일에 2024년 대선 특집 올렸고요. 한국 날짜로는 서울경제에 금요일에 올라가서 이미 지금 다 올라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한국일보, 서울경제, 한국TV 웹사이트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